제36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 슬픔과 명랑의 시인 문보영 작가의 첫 산문집입니다. 두 번째 챕터, 나는 30 전에 이혼하고 싶다. 춤 연습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 정형외과에 갔다. 의사는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사진 찍고 오시죠. 의사가 말했다. 밖에서 기다렸다. 처치실의 문이 열려 있었다. 처치실? 제가 처치곤란입니다. 제가 바로 처치곤란한 사람입니다. 처치실로 들어가야 할 것만 같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단편 소설집 모자를 꺼내 아무 쪽이나 펼쳤는데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훌륭한 문장과 눈이 마주쳤다. 카운터 쪽에 키 재는 기계가 서 있었다. 심심한 아이들이 발판 위에 올라가 키를 쟀다. 어렸을 때부터 키 재는 게 이상했다. 왜 아이들을 키 순서대로 세우는 거지? 무엇을 더 명확히 하려고? 내 키 번호는 늘 1번이었다. 키가 작아서 슬픈 게 아니라 맨 앞에 서 있는 게 서글펐다. 총알바지가 된 기분이랄까? 맨 앞에 서 있으면 뇌 뒤에 선 아이들의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았다. 사람은 낑겨 있어야 살 수 있다. 키 재는 기계의 막대기가 서서히 내려올 때의 기분은 좋을 게 못 된다. 막대기가 정수리를 치기 직전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사면초가다. 아, 사면초가다. 딱 걸렸어. 벗어날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다. 막대기는 기분 나쁘게 정수리를 툭 치고 올라간다. 넌 여기까지야. 하며 올라가는 것 같다. 구린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시 책으로 시선을 옮겼다. 깁스를 하고 도서관으로 갔다. 도서관 창가는 인기석이다.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의자에 책을 깔고 앉는다.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큰 책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818가지 일들이라는 두꺼운 양장본을 깔고 그 위에 도서관에서 두 번째로 큰 책인 조르주 페렉의 인생 사용법을 깔면 높이가 딱 맞는다. 그런데 오늘은 두 책 다 없다. 세상과 높이가 맞지 않으므로 1818가지 인생 사용법이 필요한데 세상과 높이가 맞지 않는 또 다른 자가 이들을 가져가 엉덩이에 깔고 앉은 모양이다. 페렉의 인생 사용법에는 많은 사람이 나온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인간이 우글대는 어떤 아파트에 바글거리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책 위에 앉으면 그 많은 인간을 엉덩이에 깔고 앉은 기분이다. 페렉을 깔고 앉은 채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다시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갚고 그 사랑을 다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날려버리고 다시 사람에게 다가가는 상상을 한다. 낭독회를 하러 광주행 SRT를 탔다. 구린 삶은 구린대로, 구린 나는 구린대로 각자 이리저리 흘러다니다 문득 만나야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고 훌륭한 것들도 써낼 수 있는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약간 훌륭하며 구린 소박한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광주로 향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시를 쓰기 싫은 구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친구가 사진을 한 장 줬다. 사진에는 오래 씻지 않은 여자와 씻지 않은 하얀 개 한 마리가 나온다. 둘은 뒷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강가의 나루터에 앉아 있다. 저편으로는 숲이 보인다. 여자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있는데 그 사진조차 더럽다.
햇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나는 요즘 이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 인생이 개 박살난 어떤 더러운 인간과 한 마리의 개가 강가에서 회복당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 나는 SRT 창가에 앉아 있다. 기차는 출발하지 않았다. 창밖엔 나이든 청소부가 쓰레기통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옆에는 쓰레기가 가지런하게 담긴 봉투들을 쌓아놓은 카트가 서 있다. 카트의 측면에는 파란색 빗자루가 직각으로 꽂혀 있다. 기차가 출발할 기미를 보이자 청소부가 이쪽을 쳐다보고 쓱 웃는다. 왜 웃는 거지? 그는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꺼내 분류한다. 천천히. 그런데 어쩐지 깨끗하다. 강가의 여자와 개처럼. 왜지? 기차가 출발했고 난 생각했다. 쓰레기를 다루는 도구가 깨끗했기 때문일 것이다. 쓰레기를 다루는 인간의 미소가 아름다워서일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를 다루는 햇빛의 방식이 깨끗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이 쓰레기로 점철되어도 쓰레기를 쓰다듬는 방식이 깨끗하면 삶이 견딜만해지려나? 기차의 창은 가로로 길다. 그래서 뒤에 앉은 인간이 창문을 닫으면 나도 함께 닫힌다. 햇빛이 절실했는데 뒷좌석 남자가 창문을 반쯤 내렸다. 그 사람이 자기 창문을 닫는 바람에 내 창문도 닫힌 것이다. 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명이 다치면 다른 한 명도 다치게 되어 있는 거지? 나는 허공에 의문을 표했다. 광주에서 만난 독자가 소설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앤 카슨의 빨강의 자서전을 추천했다. 이 소설에는 게리온과 헤라클레스가 나온다. 그들은 하데스라는 이름의 술집을 좋아한다. 그런데 하데스라는 명칭 때문에 그 공간으로 가는 행위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어두워진다.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은 자들의 신, 저승의 지배자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림도 마찬가지다. 팔레트에는 검은색 물감을 잘 짜지 않는다. 검은색은 만들어 써야 좋기 때문이다. 검은색 물감을 쓰면 그림이 무서워진다고 그림 선생님이 그랬다. 대신 다른 색을 섞어서 검은색을 만들면 그림이 어두워진다고. 무서운 거랑 어두운 거는 다른 거구나. 그때 생각했다. 소설처럼 시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아서 시에서 만약 캐릭터를 만든다면 그 캐릭터의 취향이나 습관을 만들어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가령 맥주를 좋아한다면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맥주를 손에 쥐고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시인에게 맥주를 구입할 자금이 있어야 하고 그 캐릭터가 맥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맥주잔을 서빙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독자에게는 로맨가리의 그로칼랭을 추천했다. 그로칼랭은 열렬한 포옹이라는 뜻이다.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포옹이 절실한 순간에 포옹이 존재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쓰인 소설이라고 대답했다. 그 질문을 한 독자는 목에 문신이 있었다. 나도 타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게 가짜다. 몸에 칼을 대면 흉터가 아물지 않는 피부라서 귀를 뚫을 수 없으니 귀찌를 끼고 염색을 하는 대신 가끔 브릿지 피스를 끼며 문신 대신 타투 스티커를 붙인다. 그런데 뭔가가 진짜라는 게 뭐지? 문신이 진짜라는 건 지울 수 없다는 뜻인 거잖아. 뭔가가 진짜라는 건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인 건가? 광주로 가는 기차에서 바라본 쓰레기가 기억났다.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1%와 99%의 법칙에 대해 말했다. 시를 쓰면서 인생에 관해 말하고 싶다면 인생에 관해서는 1%만 말하고 99%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된다고. 왜냐하면 인생보다 쓰레기가 인생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낭독회를 마치고 검은 책방, 흰 책방의 서가를 둘러보다가 어떤 책을 만났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이것은 일기가 아니다 였다. 책을 펴자마자 슬픈 문장과 만났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외로움은 혐오한다. 오늘도 브라자를 찾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어디에 벗어뒀더라? 고시원을 찾아온 엄마가 외친다. 딸아, 브라자를 늘 놓던 곳에 두면 안 될까? 진심이야? 그럼 늘 있던 자리에 놓길 바란다면 그분은 언제나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있어야 해. 거기가 내 브라자가 늘 묵는 곳이거든. 나는 브라자가 싫다.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브라자를 벗는 일이다. 반면 아침에 일어나면 브라자부터 찾는다. 등 뒤 후크를 껴야 방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브라자가 없는 세상은 없을까? 아니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브라자를 하거나 모든 존재가 브라자를 착용한다면 덜 억울할지도 모른다. 산타 할아버지도 햄스터도 젊은 남자도 거북도 토끼도 이구아나도 나무도 개미도 모든 존재가 브라자를 착용한다면. 브라자를 곧게 착용하고 촬영을 하러 갔다. 모 여성지에서 화보를 찍었다. 화보를 다 찍고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 중 하나가 30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었다. 이혼이요? 생각을 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왔다. 기자가 웃었다. 벌써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럴 때가 있다. 결혼보다 이혼을 먼저 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 없는 애인과 헤어지고 싶다는 느낌. 왜 그런 느낌이 찾아오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결혼은 못해도 이혼은 잘하지 않을까?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혼은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해도 괜찮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겠지만 없으면 안 해도 좋다고. 그렇지만 이혼을 했을 때 그것을 흉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고. 30 전에 이혼해도 이상할 게 없는 사회. 이혼은 비정상적이라고 그 사람에게 하자가 있을 거라고 낙인 찍는 사회에서는 결혼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새로운 가족 형태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만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 말이다. 내 꿈은 여자친구들과 모여 숲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애프터눈 티 쟁반처럼 생긴 집을 꿈꾼다. 벽도 창도 없는 집에서 홀라당 다 벗고 브라자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제모도 안 하고 겨드랑이 털도 자라게 놔두고 그래도 사랑받는데 지장 없는 사회. 평생 사랑하자고 우리 사랑 변치 말자는 호러에서 해방된 사회.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내 속도대로, 내키는 대로. 침대와 벽 사이 아늑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는 나의 널브러진 브라자처럼. 일기장을 교체했다. 정을 잘 붙이는 편인데 도중에 정을 뗐다. 연말에는 일기장 화형식을 치른다.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쓴 일기장을 불태움으로써 기억을 없애는 의식인 셈이다. 지난번 일기장은 반도 못 쓰고 장작 상자로 옮겨졌다. 일기장에서 정을 뗀다니. 정 뗀다라는 표현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이 표현을 드라마에서 배웠다. 다른 드라마를 보는데 A가 B에게 너 미워 라고 말하기에 새우깡을 씹으며 정 떼려고 하나? 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런 못된 말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해서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답했다. 결혼이 뭘까? 결국 해봤자? 혼자? 며칠 전 SNS로 모르는 사람이 친구 신청을 했다. 프로필엔 남자 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을 확대하자 단박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전 애인이었다.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알아봤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웃는 모습은 똑같네 라고 생각했다. 다만 아기 때 사진인데 요즘 아기들 사진처럼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조금 이상했다. 프로필 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그것은 전 애인의 계정이 아니라 그의 부인의 프로필이었고 사진 속 아기는 애인의 아들이었다. 너무 닮았잖아. 대박. 결혼도 하고 너를 쏙 빼닮은 아들도 낳았구나. 그런데 우리 헤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 성교육의 수준이 거의 바닥이어서 배운 게 거의 없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기까지 평균 반년 이상은 걸린다고 알고 있다. 나는 검은 자와 흰 자를 모두 동원해 빠르게 페이지를 스캔했다. 알고 보니 내 전 애인은 혼인 여부를 숨기고 나를 만났을 뿐더러 아기는 결혼 전에 낳았고 사귀던 시절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던 것이다. 내 생일 부근에 몇 주간 잠수를 탄 적이 있는데 그 시기가 신혼여행 날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부인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이게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아서 빌어먹을 서사적 욕망 탓에 친구들에게 전화해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나의 여성 용사 친구들은 어둠의 재킷을 입고 어둠의 회초리를 하나씩 들고 동네 놀이터로 나왔다. 친구들은 그 개자식을 혼내러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도 함께 혼냈다. 분노보다 서사적 흥미를 먼저 느낀 것을 반성하라는 의미였다.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분하고 슬펐다. 다만 그럴 기력이 없었고 이별로 인한 아픔을 더는 겪고 싶지 않아서 유머로 도피한 것인지도 몰랐다. 내 나이 22살. 25살 애인이 유부초밥? 아니 유부남인 게 드러나면서 나는 처음 결혼이 뭘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결혼에 대해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30대에 접어든 아는 언니들이 결혼 걱정을 하는 걸 보며 조금 의아했다. 30대에 접어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결혼 걱정에 그렇게까지 시달리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사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다. 노총각과 노처녀라는 단어는 쓰이는 빈도수도 다르고 뉘앙스도 조금 다르다. 결혼을 안 한 여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결혼을 안 한 남성을 향한 시선과 대우가 다르므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불안을 더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총각 히스테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것도 이상하다. 결혼을 안 한 늙은 여자는 성격적 결함이나 인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딱지가 붙는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성격이 나쁠 예정인 나 같은 인간은 결혼을 못해서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쁜 건데. 결혼을 못해서라는 이유로 설명될까봐 벌써 걱정이다. 결혼을 못했다라는 말도 이상하다. 결혼은 선택인데 결혼 앞에 못이라는 능력의 결여를 뜻하는 부사어가 자연스러운 것은 좀 이상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마치 사랑의 결말인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들은 우습다. 헤어진 애인들을 보며 운명이 아닌 거였지 같은 말은 왜 하는 것일까? 사랑한 게 운명인 거지. 결혼한 사람들만이 사랑에 성공한 운명적인 인연인 거라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동화의 결말도 좀 바꿔야 한다. 공주와 왕자는 결혼에 성공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공주와 왕자는 결혼을 하였고 오래오래 오락가락하며 살았답니다.
후자에 더 신나고 솔직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는다.